여기 외상 환자 발생. 머리를 다쳤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닥터 없나요? 눈사태로 버스가 조난당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9시간이 걸리고 청년의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요. 청년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조난당한 버스에는 노부부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버스 승객이었던 한국인 청년 2명과 오늘의 사연자인 의료진료에 환멸을 느낀 외과 전문의가 승객 전원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마지막 날,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15년간 잡았던 메스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치 제 일부를 잃는 것 같았어요. 38살의 나이에 최연소 수석 외과의에서 도망자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병원의 외과 전문의 에밀리 하퍼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최연소 수석 외과의가 되었지만 그 자리는 제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술실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메스를 들었고 때론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일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환자셨던 존스 할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은 병원 로비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의 딸과 며느리들은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놓고 격렬히 다퉜죠. 언니, 우리 아버지예요. 어떻게든 수술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해요. 수술해도 3개월 사신다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예요? 수술실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의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메스를 들 때마다 제 손이 떨렸죠. 결국 수술은 시작도 못한 채 존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은 합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환자의 생명이 아닌 돈의 무게를 제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의대생 시절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걸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요. 그의 어머니가 제 발치에 무릎 꿇고 빌던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닥터 하퍼, 당신은 최고의 외과의예요. 하지만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 보이네요. 병원장의 권유로 저는 6개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실을 떠나는 날,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휴직 첫날, 저는 캐나다 엘버타 로키 산맥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차가운 설산에서라면 제 마음속 깊은 상처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초심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누구의 생명도, 누구의 돈도 제 어깨를 짓누르지 않을 테니까요.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밴프에서 제스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도망치려 했던 생명이라는 책임이 이곳 차가운 설산에서 저를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엘버타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산과 짙푸른 하늘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여기서라면 수술실의 형광등 불빛도 환자 가족들의 절규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밴프 국립공원의 첫 이틀은 마법 같았어요. 새하얀 눈 위를 걸으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제스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던 날, 저는 날씨가 급변할 거라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30명.
뒷자리에 앉은 두 아시아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순식간에 폭설이 시작됐고 강풍은 버스를 마구 흔들었어요. 운전기사는 속도를 늦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그 순간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쪽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앞쪽에 도랑이에요. 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운전기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폭설로 도로 경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은 깊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외침에 운전기사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버스는 미끄러지듯 도랑 쪽으로 기울었지만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엔진이 꺼지면서 히터도 작동을 멈췄고 버스는 점점 더 깊이 도랑으로 기울어갔습니다. 30도가량 기운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세요. 빨리. 한국인 남자의 날카로운 지시가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왼쪽으로 모이자 30도가량 기울어 있던 버스의 균형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뒷자리에 두 한국인 남성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운전석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했고 다른 한 명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훈련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폭설은 점점 더 거세졌고 시야는 불과 2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눈사태다.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어요. 모두 엎드리세요. 한국인 청년의 외침과 동시에 다른 한국인 청년이 뒷자리 승객들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불과 1초 후 거대한 눈덩이가 버스 뒷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충격으로 버스는 더욱 깊이 도랑으로 밀려 들어갔고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버스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갇힌 겁니다. 앞으로는 도랑, 뒤로는 눈사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승객 중 한 노부부는 이미 저체온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한 승객은 충돌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의사인 제가 나서야 할 때였죠. 한국인 두 청년은 친구 사이인데 특수부대 출신이라 하더군요. 민중과 성호라고 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3749 버스. 응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위치는 93번 하이웨이 276km 지점. 도랑에 빠졌고 뒤쪽이 눈사태를 맞았습니다. 승객은 30명. 운전기사 마이크에 무전이 울렸습니다. 3749 상황 파악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으로 헬기 접근 불가. 육상 구조대 출동 중이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최소 10시간. 승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2명이 저체온증, 1명이 두부 외상. 다행히 의사가 탑승 중입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 2명이 상황 통제 중입니다. 확인했습니다. 1시간마다 상황 보고해 주세요. 구조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민준이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반 탱크요. 하지만 엔진이 완전히 멈췄어요. 좋습니다. 연료를 비상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보, 나 너무 추워. 마거리 탈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내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도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혼자 온 여행객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깨진 뒷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버스 안으로 거세게 들어왔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민준 씨,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마거릿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성호야, 시트 작업 시작하자. 두 사람은 군용 나이프를 꺼내 버스 가죽 시트를 신중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칼질은 정확했고 시트는 깔끔하게 분리되었어요. 왜 버스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승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죽은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이것으로 뒷유리를 막고 담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호의 설명에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편 저는 두부 외상을 입은 대학생 토머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심하지 않았지만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했죠. 민준 씨, 군용 응급키트 좀 빌려주시겠어요? 민준이 건넨 키트에는 놀랍게도 의료용 스테이플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했어요. 닥터 하퍼, 이쪽은 어떠세요? 성호가 깨진 뒷유리 처치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죽 시트와 등산 자켓을 이용해 완벽한 방풍막을 만들어냈더군요. 노부부가 위험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 말에 민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은 시트들을 이용해 버스 중앙에 작은 이글루 같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군에서 배운 비상 대피소입니다. 좁지만 체온을 유지하기에는 최적이에요. 중년 부부들과 현지 주민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지품을 내어주었고 또 다른 이들은 노부부의 손발을 문질러 주었죠. 본부 여기는 374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명의 저체온증 환자 위험 수준. 마이크 기사의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3749 구조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성호가 가방 안에서 뭔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 꺼내며 승객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이건 핫팩이라고 하는 한국의 휴대용 난방기구입니다. 흔들면 따뜻해져요. 성호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핫팩을 흔들자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승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대학생 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배낭에서 20개가 넘는 핫팩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겨울 산행을 많이 다닌 경험으로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죠. 마거릿 할머니, 이걸 양말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건 주머니에. 민준이 노부부에게 가장 먼저 핫팩을 건네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힘들어하시던 할머니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 이렇게 따뜻한 걸 어떻게 이 작은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거릿 할머니는 마치 작은 기적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덜덜덜 떨던 파란 입술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겨울용품이에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모두가 사용하죠. 성호의 설명에 승객들은 감탄했고 한국의 겨울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핫팩은 단순한 온기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작은 매개체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었죠. 민준과 성호는 계속해서 놀라운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만든 난방장치, 가죽 시트로 만든 방풍막, 군용 랜턴으로 만든 작은 온기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은 마치 완벽한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밖에서는 두 번째 눈사태가 일어났고 우리가 있는 도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고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로 초조해하고 지쳐가고 있었어요. 민준과 성호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버스를 두 구역으로 나누어 체온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게 했고 시간마다 모두가 간단한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움직이세요. 잠들면 안 됩니다. 성호가 외치면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토론토에서 지친 마음으로 도망쳐왔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식량과 핫팩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 청년의 끈질긴 생존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승객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민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공포에 떨던 승객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봐요, 특전사 양반들. 한 승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당신들처럼 훈련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버스 안은 오히려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죽 시트로 만든 임시 대피소 안에서 노부부의 체온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토머스의 상처도 안정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민준이 마지막 남은 핫팩을 건네며 제임스 할아버지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50년 전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한국의 한마을에서 난생 처음 김치를 먹었네. 그때도 이렇게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부족한 음식을 나눠주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과 성호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그때 그 마을이 어디신지 성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네. 저희 할아버지의 고향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때 참전 용사들에게 김치를 나눠주었다고 하셨는데 순간 버스 안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난 인연. 시간이 흐르며 핫팩의 온기는 식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특전사 출신 청년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순간은 마치 오래된 인연의 빚을 갚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인간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을 함께했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30명의 승객이 모두 생존해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두 특전사 출신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30명의 승객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위대한 연대였다는 것을. 차가운 수술실에서 생명을 다루던 제 손이 이제는 한 버스 안에서 인간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병원에서 저는 매일 통계와 비용으로 생명을 환산해야 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30%, 비용은 50만 달러입니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저는 점점 무감각해져 갔어요. 하지만 이 버스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민준과 성호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생명이 동등했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핫팩을 나눠주는 그들의 손길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가죽 시트를 자르는 칼날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거릿 할머니의 맥박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라는 것을. 제임스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50년 전의 김치 한 조각과 오늘의 핫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인간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토론토로 돌아간 지금 저는 다시 수술실에 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메스를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민준과 성우가 보여준 헌신은 제게 잃어버린 의사로서의 소명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치료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차가운 순간이 우리의 인간성을 일깨우는 순간이 되나 봅니다. 엘버타의 눈보라는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해외 배송으로 핫팩을 열박스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작은 핫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닌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는 작은 증표입니다. 버스에서의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병원 라운딩을 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실 입구에 걸린 생명 존중이라는 문구가 이제는 그저 슬로건이 아닌 진실된 가치로 다가오네요. 지난주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이었죠. 예전에 저였다면 차갑게 현실을 설명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재단과 상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환자 가족들과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과 성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모든 승객의 생명을 똑같이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도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려 노력합니다. 연초가 되면 매번 한 번씩 제임스 할아버지와 민준, 성우와 저는 화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완벽하게 발음하시고 민준과 성우는 캐나다식 영어 악센트를 조금씩 따라하죠. 우리는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깨진 버스 뒷유리로 몰아치던 눈보라, 가죽 시트로 만든 임시 대피소, 작은 핫팩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온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우리들의 우정. 닥터 하퍼, 한국에 와보셔야 해요. 여기엔 핫팩보다 더 따뜻한 것들이 많답니다. 성우의 말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끓여주신다는 그 김치찌개를 먹으러요. 어쩌면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 건네는 첫 마디도 바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날의 눈보라가 가르쳐준 것처럼 생명의 가치는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온기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번아웃된 제 인생을 위기에서 구해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연 전합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 30일 엘버타의 혹한 속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국 특수부대 출신 두 청년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한 외과 의사의 내면의 변화를 담은 사연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이 가장 따뜻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핫팩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인연, 그리고 한 의사의 치유까지. 이 모든 것이 엘버타의 폭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때로는 춥고 외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따뜻함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이 사연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작은 핫팩 하나만큼의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채널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